자, 잘 쉬셨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그 의식의 거실이라는 게 있고 아래쪽에 의식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통제수 안에 다양한 방식의 감정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외부 자극이 오면 여기 있는 감정들이 의식의 거실로 등장해서 우리 마음을 작동하게 되는 거죠. 외부 자극에 예를 들면 외부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위로 의식의 거실로 올라와서 룰랄라 라고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반가운 친구하고 헤어지거나 그럴 때 다시 기쁨이나 감정은 내려가겠죠. 요즘 만성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많이 자제하게 되고 또 이 지역에서 갑자기 무슨 확진자가 등장했다, 갑자기 10명이 등장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엄청나게 우리한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알 수 없는 외부에 누군가가 지금 확진자가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노출하게 되면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 혹은 불안이라는 감정들이 위로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거실에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긴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평상시에는 잠잠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감정의 어떤 패턴들이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외부 상황이 생기면 의식의 거실에 올라가서 스스로의 마음의 어떤 상태, 감정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잘 설명하는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은 틱 나탄 스님이 만들었던 그림의 어떤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나갔지만 인간의 존재는 연습과 같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이 시를 참 보세요.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는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어느 순간순간 우리 의식의 저장소에 있었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여인 속 아까 이제 의식의 거실이라고 그랬죠. 의식의 거실에 바로 연쇄라고 비유했는데 여기에 손님들이 올라오죠. 예기치 않는 방문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종이거나 그대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그런 손님들, 우리의 감정의 손님들을 존중해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때로는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에 그들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자,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지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는 안내자들이니까. 루미가 쓴 시인데요. 여인숙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인숙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찾아왔다가 또 떠나고 찾아오고 떠나고 때로는 그 손님들이 굉장히 우리를 거칠게 난폭하게 하더라도 그 손님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떠나보리라.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요 시간 마지막쯤에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감정은 느껴야 되고 느껴서 잘 떠나보내는 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지 애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감정을 과도하게 느끼려고 애쓰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도하게 느끼는 것은 그 감정이 휘둘려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고 느끼지 않는 것은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억압하기 때문에 억제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딘가에 숨어서 무의식적인 혹은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숨어서 혹은 몸에 숨겨져 있어서 나중에 후유증을 겪게 된 유발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야 된다. 물론 안전하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 그 감정을 수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외면해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감정들 기꺼이 맞아들이십시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맞아들인 다음에 느낀 다음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떠나보내는 게 그 표현하는 것이 결국 떠나보내는 거죠. 자, 감정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전문적인 거니까 제가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 근원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어릴 때 양육 경험이나 우리 어릴 때 혹은 지금 살아온 동안 특별한 트라우마 경험일 때 이게
핵심 감정을 자리 잡습니다. 내가 살면서 왜 자꾸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잘 낼까? 화를 잘 낼까? 잘 살펴보면 그게 어린 시절의 양육경험이거나 트라우마의 그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될 만한 것은 뭐냐? 그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자그마한 단서에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화를 훅훅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양육 과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억울했던 감정들이 우리 무의식에 혹은 몸에 저장돼서 나오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쉽게 외로움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낀다.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는 것 자체를 못 견딘다. 이것은 어릴 때 내가 그런 어떤 온전하게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보호나 친밀감이나 그런 양육 경험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양육 경험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전쟁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의 공포를 느낄 만큼 아이들한테는 충격적이다.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싸워. 어린 시절에. 매일매일 공포를 느꼈고 매일매일 그 속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어느 날 엄마가 떠나서 나는 완전히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꼈던 슬픔을 버림에 대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핵심 감정이라 합니다. 이런 핵심 감정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그래서 핵심 인지 도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점,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왜 반복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지라고 했을 때 내 삶의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쭉 추적해 보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삶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트라우마 경험을 없었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중간에 신념이라는 믿음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릴 때 습득되어 있는 감정 도식이 아니고 순간순간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1차 감정인 감정.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당연히 그때 느끼는 감정은 이것은 1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희노애락이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그것이 부정감정이든 긍정감정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1차적인 기능감정이에요. 기능적 1차 감정이라 하죠.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기능적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부정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매우 무서웠고 엄마는 나를 떠났던 그런 상처를 경험했을 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무서운 아버지 또 나를 떠난 그 엄마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억제하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부모가 됐는데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잘 보시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고 있고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다르게 나는 애들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아이를 살펴야 되는데 어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잘 보면 그것은 역기능적인 1차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화폐를 한다. 이거 좀 말이 잘못했는데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 화폐를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자, 어릴 때 그런 억울한 감정이나 어릴 때 슬픈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른 대상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슬픔을 느낀다면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어릴 때 해결되지 못했던 그때 감정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역기능적 1차 감정, 다른 말로 미해결 감정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미해결 감정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왜곡된 신념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이 지금도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관계 주제를 다룰 때 이것도 한번 내면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정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것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상실은 슬픔을 느끼는 거고, 위반이나 인격을 침해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거고, 위협적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뭐냐? 두려움과 불안, 슬픔, 수심, 분노.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자, 두려움은 분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도 우리에게 기능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지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두려움이다. 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며, 자기 통합이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죠.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는 어떤 현상들일 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상실에 대한 슬퍼하는 에너지, 슬픔이죠. 수심이라는 것은 또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감정이 수심이죠. 자, 분노는 뭐예요? 긍정 감정이면서 분노는 굉장히 부정 감정인데, 이 긍정 감정 우리는 거룩한 분노 그래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게 아니고 적대적인 분노 그러죠. 여러분들 저는 분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장적인,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방식으로 파괴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적대적 공격적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예민하게 지금 네 가지 감정 중에서 5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왜? 다른 감정들은 본인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진 않아요. 자기는 위험해도. 그런데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때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를 가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노는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자,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억압됐을 때 흥미, 놀람, 호기심이 막힐 수 있어요. 우리는 적절하게 두렵고 슬프고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노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제한된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행동은 분명히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파괴적인 방식은 아니고 화를 내더라도 안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 아닌 그런 분노를 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절대 억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감동. 자, 제가 이제 트라우마 후유증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 해장이거나 무감동장애거든요. 아주 과거에 끔찍한 감정적인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끔찍하기 때문에 감정을 죽이는 거죠. 우리 뇌에서 중간에 감정뇌가, 변형계의 감정뇌가 있고 대뇌 피지 이제 사고뇌가 있다면, 이 인지뇌가 있다면 두 개가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없을 때는 회로가 끊어지는 상태가 바로 무감동 상태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안의 감정을 다루기, 시간이 제가 없어서 막 촉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약간 초조하고 다급하고 뭐 좀 이런 약간의 이제 긴장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제 말도 빨라지고 급해지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그런 자극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 표현하게 되는데, 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극도로 부드러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상황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건 제 안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제 안에 깊은 주제일 수 있겠죠.
자, 다른 감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노력하면 풀어줄 수 있는데 우선은 분노라는 감정들을 이 시간에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있을 거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예기치 않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조절이 잘 안 된다.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상처를 준다면 이건 좀 더 고민해 볼 일이죠. 어쩌면 이 분노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나는 무조건 옳아. 근데 너희들은 당신들은 틀려 그럴 때 우리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신념의 오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깊은 뭔가가 지금 답답함이 올라와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원초적인 분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억울했던 감정들이 순간순간 튀어 올라온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감정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하게 살펴야 될 그 감정이 바로 분노인데 분노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어리시 명상을 권하고 싶어요. 집어리시 명상이라는 건 뭐냐? 집어리시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짓거림이라는 겁니다. 짓거린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라즈미 씨가 이제 이 명상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어떤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짓거림 혹은 집어리시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자, 저도 이걸 해보니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따라서 해보세요. 자,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입을 크게 한번 벌려서 턱을 많이 움직여 봅시다. 근데 약간 소리를 내시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 짓거림을 하는지 이것이 왜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니까 신체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분노가 턱의 근육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욕을 하거나 뭔가를 씹어먹거나 막 뭔가 지금 그 이를 앙다문다 이것은 뭐냐면 턱의 근육이 지금 뭔가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턱의 근육을 움직여줄수록 우리는 분노가 더 잘 해소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분노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때요? 밖으로 입을 통해서 뭔가를 악담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을 통해서 뭐냐면 뭔가를 파괴적인 방식으로 막 표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분노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분노는 턱의 근육과 그 다음에 손의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분노를 좀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줌을 꽉 쥐고 자, 지금 시작. 여러분 시작하면 같이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걸 집어리시 명상이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소리 내볼까? 어찌 보면 뭐 그 방언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짓거리는 거죠. 턱의 근육을 자꾸 많이 의도적으로 많이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의 근육을 하면서 근데 이제 목소리까지 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턱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줘. 만일 사람들이 혼자 있을 상황이면 혼자 있는 상황에서 주먹은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러분 흔히 스트레스 받을 때 뭐예요? 많이 뭔가를 막 씹어 먹죠. 먹는 걸 풀죠. 먹는다는 의미가 먹어서 뭐가 채워서가 아니고 먹어서 입의 근육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풀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턱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라. 저는 이걸 집어리시 명상이라고 지금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마지막 다시 끝날 때쯤에서 의미 있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상적인 감정은 뭐예요? 여기 지금 뭐가 쳐요? 파도가 치죠? 맞습니까? 파도가 치고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우리 감정은 파도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밀렸다가 밀려가고 조금 크게 왔다가 작게 와고 이렇게 일종의 파도가 우리 감정이죠. 그러나 파도가 바다일 수는 없죠. 맞습니까? 우리 존재는 비록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을 치긴 하지만 우리 존재는 어떨까요? 우리 존재는 이미 바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느끼는 파도를 통해서 나는 파도야 라는 자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존재는 이미 큰 바다라는 것을, 대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통해서 나는 슬픈 아이고 슬픈 사람이고 나는 뭐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고 스스로 자기 규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느끼는 감정에 스스로를 거기다가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다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뭐예요?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가을이니까 이제 멋지게 산이 울긋불긋할 것이고 곧 있으면 겨울이 되면은 다 잎이 떨어질 것이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등등등 산에는 온갖 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죠.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산 본질적인 자체는 변할까요? 밖으로 보여지는 산은 울긋불긋하고 또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덮여 있고 등등 온갖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자연은 이 산의 겉모습은 변하지만 본질적인 산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성철 스님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거죠. 나라는 존재는 일종의 산과 같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또 올라오는 일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아름다운 산, 나는 초라한 산, 추운 산, 나는 민둥산 등등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죠. 이 규정된 것이 사실은 뭐냐면 감정을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리할 때 내가 산이고 내가 바다임을 아셔야지 순간에 떠오르는 감정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감정을 파도처럼 경험하시라.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감정은 그 정점에 도달해 강렬해졌다가 서서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병설을 파도처럼 경험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파도와 구름에서 벗어나 바다와 하늘. 여름 보시면은 이 날씨 같은 경우도 창했다가 구름 끼고 비가 오고 그러죠. 사실은 그 구름 너머에 뭐가 있냐면 맑은 하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산이라고 그랬고 바다라고 했고 우리는 하늘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 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초적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거대한 산이고 그 드넓은 바다이고 저 파란 창공의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시가 있었죠. 시를 보시면 우리 안에는 우리 매일매일 여인 속에는 이러저러한 감정들이 손님이 찾아오지만 그 여인 속에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인 여인 속의 본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을 셀프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참 자라는 본성이 있는 거죠. 그 본성을 읽고 이 감정에 내 자신을 그대로 규정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